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입니다.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라디오처럼 이 채널의 영상을 틀어놓곤 해요. 저도 꼭 한번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방끈도 짧고 글도 잘 못 쓰지만 용기 내서 신청해보았네요.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혼자였어요. 엄마는 저를 두고 밖에 놀러 갔기 때문에 어린 전 앙앙 울었지요. 옆집 아줌마의 신고로 경찰이 집에 왔던 적도 있었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맨날 밖에 나돌아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은 엄마 흉을 봤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에 항상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심지어 저를 보고 네 엄마를 닮아서 못생긴 게 재수없다며 손가락질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못 받은 저는 항상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었지요. 거울을 볼 때면 아빠의 말이 떠올라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그렇게 저희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은 고독감과 외로움, 그리고 애정 결핍으로 범벅이 되었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매일 옷을 꼬질꼬질하게 입고 어두운 기운이 팍팍 묻어있으니 친구들은 저를 싫어했답니다. 그때는 촌지를 안 주면 학생들을 차별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운이 안 좋았던 저는 그런 선생님의 반에 배정되었지요. 선생님이 오히려 왕따 주동을 하더라고요. 급식비도 안 내는 어떤 한 아이 때문에 너네들 먹을 음식이 줄어든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저는 엄청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했죠. 그때 생긴 대인기피증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자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쯤 되니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느라 어린 저를 집에 두고 일 나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난 왜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도 고등학생이고 네 살 길 알아서 찾아가.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네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히고. 엄마라는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최고였어요. 공부해서 먹고 살 머리도 아니고 심지어 공부에 질색팔색하는 저였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기술을 배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빠도 없고 엄마에게는 버림받았으니까요. 만만한 게 미용기술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미용학교에 갈 수 없으니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 역할로 취업을 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머리를 배웠답니다. 얻어맞은 적도 많았고 하루 종일 김치에 밥 한 그릇 주면서 12시간 넘게 일 시킨 적도 있었어요. 돈도 백도 없는 저는 찍소리 하나 하지 못하고 묵묵히 기술을 배웠죠.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첫 번째 결혼, 1년도 안 되어 이혼.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나쁜 남자를 덥석 물게 된 거고 1년 내내 전신에 멍이 들 때까지 얻어맞으며 살았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죠. 술만 먹으면 그렇게 개가 되어버린 놈인 줄요. 목숨 걸고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이혼하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다시 사랑에 빠진 저는 또다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시댁 쪽에서 아이를 낳길 원했고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어렵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전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시모가 미용실에 찾아와서 울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로 뺨을 턱턱 때리대요. 부모 없는 애라서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2번의 이혼, 그리고 긴 시간의 미용일. 전 지칠 대로 지쳤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일만 하며 죽어라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8년 정도 일하니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동네로 넘어가서 조금 더 기술을 익히고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외딴 타지에서 작은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물든 옛 동네를 벗어나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작은 동네였으니 왠지 내가 그들 사이에 눈치 없이 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참 저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했는지, 집안은 뭐 하는 곳인지 등등이요. 결혼은 했었어요. 2번이요. 지금은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안 계셔요. 엄마는 살아있으신데 연 끊어서 연락 안 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니 제 앞에서는 열심히 살았다고 힘들었겠다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셨더라고요. 한순간에 저는 해픈 여자가 되었고 남자를 밝혀 2번이나 이혼한 이상한 여자가 되었죠. 미용실에 간간히 오던 손님들 발길도 뚝 끊기고 저는 돈을 못 버니 맨날 미용실에서 라면 먹으며 손님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답니다. 그때 한가한 낮 시간 문이 열리며 위에 달린 종소리가 짤랑짤랑 울리더라고요. 쪽방에서 눈을 붙이고 있던 저는 종소리에 발딱 일어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야윈 몸,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가시고기 같은 체형에 앞머리는 어찌나 길던지 눈을 수더분하게 가렸더라고요. 고개는 푹 숙여서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어떻게 잘라줄까요?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눈은 안 보이게. 자리에 앉은 그 학생 머리를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머리를 안 감은 건지 비듬에 기름에 궁금하더라고요. 싹둑싹둑 머리를 잘라주며 학생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머리를 길렀냐고 너무너무 멋있다고 하며 칭찬을 해줬어요. 그때 갑자기 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서러운 아이처럼 우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앓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줌마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 미용실 손님도 안 오고 아줌마 혼자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놀러 오라며 말해주었어요. 그날 미용값은 안 받았지요. 손에 잔뜩 샴푸랑 에센스랑 이것저것 챙겨주며 나중에 커서 갚으라고 했답니다. 그때 처음 알았죠.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좋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녁 늦은 밤 황급하게 미용실을 들어오는 한 남자가 소파 뒤로 숨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학생이었습니다. 몇 분 뒤 뒤따라온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애를 찾더라고요. 저는 쓱 의자로 그 학생을 숨겨줬습니다. 문을 잠근 뒤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가정폭력에 시달려 아빠를 피해 도망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머리도 기르고 어둠의 자식처럼 살았던 겁니다. 학생은 그 이후로 미용실에 찾아와 몸을 숨기고 저는 학생을 보듬어줬어요. 밥도 같이 먹고 결국에는 그의 아빠한테 연락해 아이 괴롭히지 마시라고, 애가 집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 미용실에 있는데 내가 알아서 밥 먹일 테니까 때리지 말라고 하며 타협까지 했답니다. 그게 첫 번째 아이였어요.
잊지 못할 민혁이와 저의 만남이었지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동네에 있는 가출 소년 소녀들과 왕따 당하는 아이들, 돈 없어서 밥 못 먹고 굶는 아이들이 저의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라면을 끓여주고 가정에서 폭력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아지트가 되어 주었지요. 다들 사연이 있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라면 끓여주고 미용실을 내준 것뿐인데 애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살 것 같다고 마음을 표현하니 우울했던 제 삶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저를 미워하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미용실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애들을 받아줘? 걔네들 질 안 좋아. 그러게요. 저 같은 어른이 한 명쯤 있어야 그 애들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괜한 오지랖해 하는 일인데 오히려 제가 행복하네요. 에휴. 제 앞에선 절 한심하다는 눈빛과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아이 취급하던 아주머니들도 결국 저의 고집과 행동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따금씩 미용실에 라면이나 음식들을 사주고 가셨으니까요. 어떤 분은 돈 든 봉투도 턱 하고 주고 가셨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두 번의 이혼으로 멍든 마음으로 매일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던 저는 그 녀석들 덕분에 웃으며 미용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행동이 소문이 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성금을 건네기도 했고, 동네 경찰서에서 표창장 비슷하게 상을 하나 만들어줘서 건네주기도 했지요. 삶에 의미가 생긴 거였습니다. 외롭고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뭉쳐서 서로 친구가 되니까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애들도 있었고, 저에게 미용 기술을 배워 취업한 애들도 있었답니다. 저는 미용 일을 엄청 힘들게 배웠는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주기 싫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다 퍼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간 애들 중에 몇 명은 꽃을 들고 미용실에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저를 엄마로 부르기도 했어요. 제가 엄마보다 더 좋대나 뭐래나. 하여튼 겉도는 아이들을 배움의 터로 돌려보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꽤나 뿌듯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북적북적 몸을 기대며 동고동락하듯이 살아가던 애들은 다 커서 미용실을 떠났고 썰렁하게 남은 동네를 지키며 미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하나둘씩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로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파트도 큰 게 들어오면서 동네 학군도 달라지니 애들이 더 이상 제가 운영하는 낡은 미용실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건물 주인이 이번에 가게 재계약은 못할 것 같아요. 원룸촌으로 바꾸려고요. 건물을요. 죄송해요.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하셨는데. 저는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미용실을 옮겨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월세도 엄청나게 비쌌으니까요. 그러다가 서울 변두리에 있는 곳에 권리금 없는 가게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재개발을 싹 다 해서 일대 집값이랑 상가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요 앞 빨간색 건물이 유일하게 재개발을 안 했거든요. 건물주 할아버지가 건물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건물 물려받으면서 2년 뒤에 재개발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가들이 못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가게만 운영하면서 1층 자리가 권리금이 없는 거예요. 권리금이 없다는 말이 저에게 꽤 장점으로 다가왔고 그 가게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미용실 빼고 근처에 있는 미용실이
전부 다 브랜드 미용실, 박준 미용실, 준혜요 미용실 등등 끝발 날리는 곳들이었어요. 당연히 경쟁력 떨어지고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세 분이 방문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날 이상하게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원래도 종종 미용실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미용실 소파에 이불을 덮고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미용실 문이 열리대요. 누가 사사삭 들어와서 미용실 돈통을 망치로 팍 하고 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깜짝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야? 소리를 치니 그 괴한이 들고 있던 물건으로 제 머리를 팍 친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했고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머리를 세게 맞아서 피를 흘린 저는 미용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새벽 5시에 미용실 문이 열린 것을 이상하게 본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제가 쓰러진 걸 발견했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거였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넘어지면서 미용실 기구에 부딪혀 피가 난 상황이라 바늘로 머리를 꿰매고 절대 안정이 필요했지요. 출혈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피를 많이 흘려서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면서요. 내 팔자도 기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에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괴한한테 머리를 얻어맞으니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 갑자기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8년 전에 저희 가게에서 라면 먹으며 동고동락하던 가출 소년 중에 한 명인 아이였습니다. 유도 배워서 용인대 갔다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주머니, 아유 참, 저 경찰 냈잖아요. 용인대 들어갔다가 시험 봐서 경찰 공무원으로 되어서 구로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강도치상 사건 접수돼서 가봤더니 아줌마가 있어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행복동에서는 더 이상 미용실 안 하고 여기 구로로 옮긴 거예요? 제가 거두어 주었던 그 녀석이 경찰이 되었고 우연으로 만나게 된 거였죠. 그 녀석은 걱정 말라고 아줌마 그렇게 만든 놈 내가 잡는다고 앞으로 내가 지킬 거라고 어깨를 피며 큰 소리를 내더군요. 며칠 후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진 채로 병문안을 온 녀석이 저에게 아줌마 민혁이 기억나요? 그 아줌마 첫 손님이라고 했던 맨날 눈도 안 보이게 머리 길렀던 그 녀석이 아줌마한테 그 짓 한 거였어요. 뭐라고? 저를 그렇게 만든 강도놈이 바로 민혁이었단 겁니다. 민혁이는 공고에서 기술을 배우고 학교에 다시 적응을 잘해서 졸업까지 하고 고졸 취업을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전력공사 하청일을 받아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더랍니다. 사고로 인해서 8개월간 입원하고 퇴원했지만 남은 것은 잘린 회사, 책임을 회피하는 관계자들, 남겨진 병원빚들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용직을 하면서 살려고 해도 전기 감전으로 화상 입은 왼쪽 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 빚으로 인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회생활도 못하니까 골방에서 맨날 소주만 마시며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혁이 그 녀석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게라도 털어서 라면 사 먹으려고 동네에 있는 가장 허름한 아주머니 미용실을 털었던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 아줌마 미용실이었던 거고, 민혁이 그놈이 어릴 때 미용실에서 허기 채웠던 기억 때문에 동네 미용실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건데,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지도 깜짝 놀라서 손에 있는 거 휘두르고 도망친 거고요. 며칠 뒤 민혁이 그 녀석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며 죄송하다고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죽여달라고,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이미 망한 인생이고 열심히 살아봤자 현실은 냉담하다고, 나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와서 민혁이를 잡아갔어요. 형사에게 전화해서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쳤으니 징역형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괜찮았는데 민혁이가 걱정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징역형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제 사건 담당 경찰이었던 상철이가 미용실에서 동고동락하던 친구들에게 어렵사리 연락을 했나봐요. 너네들 민혁이 기억나냐고, 엄청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요. 라면 사 먹을 돈 없어 강도짓 하다가 이번에 걸렸는데 예정이 있으니 도와주자고 하면서 열댓 명 되는 아이들이 다 모인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퇴원하고 미용실에 갔는데 애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우렁찬 목소리로 아주머니 하면서 달려오는데, 세상에 아주 든든한 아들 10명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수찬이는 고등학교 자퇴하고 맨날 게임만 하더니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 법원 공무원이 되었고, 다른 아이들도 멋진 성인으로 자랐더라고요. 변호사가 된 아이도 있었고, 글쎄 영특해 보였지만 왕따로 기죽어서 매일 손목을 그은 변수는 서울대에 갔더랍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아줌마랑 민혁이를 돕겠다고 입을 모으니 어찌나 고맙던지요. 민혁이 그 녀석 고등학교 이후로 못 봤는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았다면 바로 저희 모였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미용실에서 다 같은 처지에 라면 먹으면서 버텼잖아요. 민혁이 녀석이 우리 잘 챙겨주기도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죠. 아이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고시원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팔통증을 견뎌내는 녀석에게 건넸습니다. 약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어금니가 금갈 정도로 이를 깍 깨물고 견뎠더라고요. 장애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기준이 안 맞아서 장애자 등록도 못하고 팔 한쪽을 거의 못 쓰다시피 살고, 화상으로 인해서 신경계 교란이 와 간헐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아이는 자기가 사회복지 쪽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알아보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다행히 변호사인 석철이가 나서서 민혁이 직업상 재해 신청 형 민사소송을 대리 진행해 주었고요.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니 그쪽 회사에서도 부랴부랴 보상금을 마련하고 협의 요청이 왔답니다. 하지만 절대로 협의 안 할 거고 민사까지 끝까지 가서 억울함을 덜어줄 거라고 배짱을 내미니 거기서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책임자 사퇴하고
새로 안전관리 요원 뽑았다고 하면서요. 돈 없고 백 없어 당하기만 했던 민혁이도 억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돈을 100만 원씩 걷어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원룸을 마련해 주었어요. 냉장고 작은 거 사서 반찬을 꽉 채워놔 주었고요. 교대로 일주일마다 함께 같이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 맞을 순번도 정했고요. 화상 입은 곳에 진통주사를 맞으면 그렇게 아프대요. 혼자 가서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라 늘 혼자 오는 민혁이에게 의사도 놀라움을 표했다는데 이제는 혼자 가지 않아도 되니 참 다행이었답니다. 말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민혁이도 미용실에서 동고동락하던 애 친구들이 10년 만에 모여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되어 펑펑 울더라고요. 저에게 처음 와서 머리를 잘랐을 때 그때 울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용인대 유도학과 나온 아이가 그 큰 덩치로 우는 녀석을 꼭 안아주고 그러다가 본인도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 우리 다 사는 거 힘들잖아. 여기서 마음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놈이 어딨냐? 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우리한테 도움 요청해. 이러면서 사는 거지. 왜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말도 안 하고 그랬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에게도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덕분에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하면서요. 전 나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자 다들 자기 삶에 돌아갔고 저도 역시 치료가 끝난 이후에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적자가 심했지요. 식당에 취업해서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면서 살았어요. 적적하더라고요. 힘들어도 미용실 운영하며 힘들게 사는 아이들 품어주고 사랑 주고 받았던 때가 좋았지요. 이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혼자 살면 마음도 헛헛하니 달랠 겸 주말에 미용 봉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 미용 일한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는데. 고민 끝에 용기 내서 노인회관과 다양한 복지시설에 미용 도우미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혼도 2번 했고 아버지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무섭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로워서 힘들었는데 봉사를 하다가 정말 너무 괜찮은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반백의 나이에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둘이 낫지 않겠냐고. 내가 정말로 잘하겠다고요. 시간이 지나 남자 보는 눈이 조금 생긴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청혼을 받았고 결혼을 기약했습니다. 모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지만 여자로서 꼭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바로 결혼식이었어요. 이미 2번의 이혼을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웨딩 사진 찍은 거 보여줄 때면 축하해줄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나이 50이었지만요.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일만 하면서 살아오느라
친하게 지낸 친구도 없고 자영업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라 동료도 없었거든요. 하객석을 누가 채워줄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객 아르바이트를 쓰자니 돈도 장난이 아니고 결국 저는 텅 빈 하객석을 감안한 채로 가장 작은 예식장호를 예약했어요. 뭐 어차피 예산도 부족했고요. 그 아이들에게 아줌마 결혼한다고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말은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다들 바쁜 건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섭섭하긴 했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겼지요. 나이 50에 청승맞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드레스 입고 이쁘게 차려입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던 결혼식이 북적북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화환이 글쎄 40개가 넘게 왔어요. 너무 많은 화환 때문에 옆에 있는 결혼식장까지 제 화환으로 꽉 찼지요. 식장 관계자가 신부님이 어떤 일 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이상하다. 나 친구 없는데 누가 보내준 거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 안으로 걸어갈 때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좋기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미용실에 한 번이라도 들러서 라면을 먹거나 저의 도움을 받았던 녀석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저의 결혼식에, 황혼 결혼식에 총동원을 했던 거였어요. 물론 민혁이도 있었고요. 직장 다니면서 여자친구 사귀었던 건지 옆에 이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식장이 꽉 찼더라고요. 하객석이 텅텅 비었을까봐 제가 걱정하는 것을 미리 눈치챈 건지 서로 연락해서 다 뭉쳐왔던데 그걸 본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뭐 축가도 없는 단촐한 결혼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객석에서 아이들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무대 가운데로 오더니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를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 우리들이 이렇게 커서 아주머니의 결혼식에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미용실 아주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민혁이의 첫 마디가 끝난 순간 양복 자켓을 벗으며 합창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이 저 몰래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한 모양이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가 미용실에서 안전하게 청소년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어떤 어른들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아주머니가 유일하게 우리 곁에 있었잖아요. 얘들아. 호텔 결혼식, 재벌가들의 결혼식, 멋진 사자들의 만남 등등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힘들어도 버티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군요. 미용사로 살아오며 무시받고 동네에서조차 해픈 여자라며 손가락질 당할 때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분수도 없이 퍼준다며 욕했지만 저는 받은 게 훨씬 많았답니다.
덕분에 썰렁한 결혼식이 사람들로 꽉 차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고요. 죽기 전에 웨딩드레스 꼭 한번 입고 싶었는데 이렇게 근사하게 입게 될 줄이야. 남편은 이게 다 제 복이라고 하는데 얼떨떨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생겼답니다. 주택 청약 당첨되어서 18평 작은 아파트를 저희 부부 명의로 계약했어요. 50평생 집 없는 사람 서러움 잔뜩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씩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말년에 이렇게 인생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봉사하고 평일에는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어린 날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가가 손을 뻗으니 세상이 제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행동하다 보니 꿈에 그리던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누구는 잘 나가지도 않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묻겠지만 어릴 때부터 온갖 학대에 따돌림에 늘 혼자였던 제가 50이 넘어서 뒤늦게 진정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참 행복하네요. 강도에게 피습당해 응급실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뻔했던 정말 아찔했던 그 기억. 그 순간이 시작이 되어 오히려 안 좋은 일을 계기로 좋은 일들이 줄줄이 생겼네요. 이런 게 인생인가 봅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네요. 비록 저는 얼굴이 이쁘지도 않고 가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저라는 존재는 우리 미용실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힘들고 고된 인생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원동력이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는 게 힘들지만 저를 보세요. 나이 50세,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을 거의 처음 느끼며 다시 삶의 의지를 찾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해요.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투덜거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기니까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자고요. 그리고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